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괴당 김중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벽들을 부숴서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자유를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별명이 파괴지향이에요. 파괴지왕. 네, 파리지향이 아니고 파괴지향. 네. 창조를 위한 파괴. 그렇죠. 네, 파괴당 당수님과 함께 다룰 두 편의 오늘 영화 미쳐가는 자의 광기와 파괴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두 분 다 오늘 포스터만 봐도 강렬한 눈빛을 쏘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편 다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얘기가 기본적으로는 다 실제로 발생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영화들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저게 주인공이 생각하는 망상인가 아니면 실제 벌어지는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플롯을 짜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 두 편의 영화를 오늘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영화를 두 편을 던져주셨잖아요. 네. 두 편을 보니까 네. 하나는 자기 파괴고 하나는 자기 파괴로 시작된 세계 파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괴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은 파괴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파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파괴 다음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위한 파괴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런 두 편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두 편의 화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두 편을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주제로 두 편의 연속선상에 놓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또 한 가지는 이 두 편이 약간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도 둘 다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1분 브리핑? 제 얘기는 여기서 끊고. 됐습니다. 네. 또 해주시니까 왠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나의 영화적 어떤 식견이 높아졌구나.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걸 나도 생각할 수 거의 있구나. 비슷하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자, 지금 바로 받아주셨으니까 그 1분 브리핑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려던 말을 그분이 하시는 건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신만만하게 준비해 오신. 네. 네. 제가 또 음식 전문가여서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 미쳐가는 자의 광기와 파괴에서 네네. 미쳐가는 자들 네. 그들은 왜 그렇게 미쳐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음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선병질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딱 보시면은 네. 되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먹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근육 아니에요? 아니, 근육 아니에요. 살이에요. 네. 오늘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 조커의 아서 플렉. 플렉. 아서 플렉은 거의 먹는 장면이 안 나오고요. 계속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먹는 장면이 딱 한 번 있는데 어떤 여성과 함께 도넛 가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먹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 역시 망상. 일 수도 있잖아요. 망상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실제로는 먹지 않지만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도넛 장면이고 아서 플렉이 신발끈을 멜 때 등을 보고 있으면 저게 바로 미쳐가는 자가 얼마나 세상의 그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싶으면 안 맞아요. 먹고 버티는가라는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네. 조커를 보다가 옛날 조커들을 좀 봤어요. 옛날 조커들은 뭘 먹었나 한번 영화를 다시 다 돌려봤습니다.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은 거의 안 먹는데 유일하게 샴페인 혹은 칵테일 같은 거 먹더라고요. 우아하게 스템을 잡고 홀짝거리는 장면이 유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히스 레저가 연기했던 조커에서도 파티 장면에 먹잖아요. 끼어 들어가서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딸기하고 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샴페인을 잠깐 뺏어 먹거든요. 아마도 체리와 딸기를 먹는 이유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입술이 빨갛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빨간색 과일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쪽에 톨러가 먹는 퍼스트 리폼드의 그 톨러 목사님이 먹는 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페토비스몰도 음식인가요? 그렇죠. 네. 소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켄터키 위스키에다가 펩토비스몰, 저게 액상 소화제인데 저걸 타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위스키에다가 빵을 찍어 먹습니다. 마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몸과 피인 것처럼 위스키와 빵을 먹는데
계속 먹지 않고 마지막에 먹는 게 된장국과 초밥을 먹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 소박한 기쁨을 느꼈다. 일기까지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안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영화인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 비클은 뭘 먹었나 비슷한 장면이 생각해봤는데 있죠.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위스키에 펩토 비스모를 타먹는 것처럼 물에다가 발포 비타민을 타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발포되는 것들이 그 증기가 뭐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섞이지 못하는 사람의 비애 같은 것들 어쩌면 그 잔의 그 상징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트래비스 비클 역시 음식을 거의 먹지는 않는데 많이 먹긴 않는데 유일하게 자주 먹는 음식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와 담배야말로 각성해야 되는 사람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커피와 시가렛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어쩌면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예민하게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조커가 식욕이 없는 캐릭터라는 걸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이번 조커가 그런 건가 했는데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조커가 세상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만찬 회장에서 뭘 먹고 있다.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장면이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으로 간단하게 또 조커에 관해서 핵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Gotham's lost its way. What kind of coward would do something that cold-blooded? Someone who hides behind a mask.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조커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아마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강렬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일단 생각이 이 들고요. 장면을 보는데 어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와킨 피닉스가 조커를 완전히 끌고 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등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와킨 피닉스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조커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영화라기보다는 진한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배역을 배우들이 굉장히 연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 배역을 와킨 피닉스만큼 소화해낼 배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약간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와킨 피닉스라는 이렇게 깊게 연기할 수 있는 희대의 배우와 그리고 또 설정 자체가 지금 광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과장된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정말 보는 사람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파토스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람들은 조커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커가 만약에 착해지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커가 악당이라고 악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악인이 되었나라는 어떤 기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연구서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조커가 최적의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 속에서 이제 슈퍼 빌런을 주인공으로 만든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난 상황에서는 슈퍼히어로 지금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이제 와킨 피닉스가 이분은 이제 연기를 보다 보면 귀기서린 느낌이 들고 또 보다 보면 거의 약간 최상급의 찬사로서 와 저 사람 진짜 미쳤다 이런 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생각이 들 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본인 스스로는 인터뷰를 보면 영양실조 상태의 늑대처럼 보이길 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딱이고요. 초반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 나오지 않습니까? 등 자체로도 연기하는 것 같아요. CG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뭐 몸무게를 20kg 이상 뺐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었대요. 어쨌건 단순한 그런 뭐 감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우가 연기를 감정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지죠.
와킨 피닉스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실제 배역을 극 중에서 촬영하지 않을 때도 그 기분을 유지하는 스타일의 배우라서 네.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극 중에서는 몸무게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쓸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으면 공간을 휘게 만들잖아요. 네. 물리학에서. 네. 근데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그 영화적인 중력 같은 것이 비유를 하자면 들어올 때마다 그냥 프레임이 확확 휘는 것 같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영화적인 질량, 네. 무게 이런 느낌을 주는 배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일단 감독이 와킨 피닉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네, 게 네. 시작하자마자 와킨 피닉스를 완전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해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있는 노래 가사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여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영화는 와킨 피닉스의 영화야라고 선언하는 장면 같았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조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커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고 네. 또 흥미롭게도 이 영화까지 보고 나니까 야, 연기 잘하는 배우는 조커도 한 번씩 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명 빼고요. 아니요, 그 배우조차도 연기를 그렇죠.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죠. 그래서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네. 굉장히 약간 논리를 갖고 있지만 네, 그 영화가 사실은 그렇죠.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 네 배우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커라는 그런 역할을 가장 처음에 가장 멋지게 잘해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잭 니콜슨입니다. 잭 니콜슨은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대명사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면 약간 잭 니콜슨은 이렇게 코믹스의 캐릭터로서의 조커를 가장 잘 연기한 게 아닌가? 네.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 난폭한 그런 배우를 굉장히 잘 연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히스레저가 워낙 강렬한 뛰어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 약간 비교하면 히스레저는 악이라는 관념을 연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학적인 조커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커, 그러니까 아서라는 인물을 향한 와킨 피닉스는 심리학적으로 조커를 연기한 느낌이 있어서 그 강렬함이 굉장히 대비가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아스플렉이라는 사람이 왜 조커가 되는지를 보여줄 때 상담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의 기원을 파헤치는 맞아요. 것이다 보니까 네. 심리학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전체가 무슨 범죄와 심리학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이 영화를 보면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 이제 막 따들썩한 뉴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 뉴스 내용이 뭔가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18일째 파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도시위생이 엉망진창이고 주택가 들끓고 있고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그 뉴스의 핵심은 뭔가 하면 쓰레기들을 빨리 안 치워서 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위생을 걱정하게 되는 건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쓰레기의 바로 주인공인 조커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화의 중간에 보면 이제 조커가 너무 화가 나는데 원래 이 인물은 자기 파괴적이지 남을 공격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날 때 화풀이를 어디다 하면 쓰레기를 발로 차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쓰레기와 함께 나뒹구는 장면이 있어요. 자체가 조커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영화는 과연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인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영화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파괴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영화가 이제 지옥 같은 후반의 풍경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 쓰레기랑 관련해서도 이 영화가 참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제 머레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그 코미디언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어떤 농담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시사 이야기를 가지고 코미디로 푸는 사람이니까 이 바로 도시의 이 미하원들의 파업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등장시켜서 So, the other night I told my youngest son, Billy, you know, the new one, the not so bright one. I told him that the garbage strike is still going on, Billy, and he says, and I'm not kidding, Billy says, so where are we going to get all our garbage from? 근데 이 농담이 사실은 영화적인 상황하고 절묘하게 맞아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환경위원이 파업을 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쓰레기를 안 치우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쓰레기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그럼 앞으로 어디서 가져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들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서 악의 발생을 보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빌리에 관한 농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머레이가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워낙 멍청하고 사실 칠칠치 못해서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극 중에서 보면 사실은 머레이와 이 주인공인 아서 사이에는 유사부자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빌리는 사실상 조커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초반부터 사실은 쓰레기에 관한 그런 어떤 은유로서 영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가 쓰레기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빈부와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네. 상징적으로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극적인 장치가 저는 계단인 것 같아요. 계단하면 우리가 또 그 기생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끝없는 하강. 빈민층이 아래쪽에 살고 그 부자들이 위층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반대로. 사실은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빈민층이 꼭대기에 살고 있고 부자들은 안락한 낮은 지대에 살고 있거든요. 올라가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이 계단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계단이 가지고 있는 맞아요.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보면 사실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유심히 보여주는데 굉장히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죠. 하루 일을 마치고. 근데 일단 자기 스스로 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세상에 대한 증오로 터뜨리기 시작하는 후반부가 되면 계단을 막 날아다니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계단에서 춤추는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은 끊임없이 어쨌건 올라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전락을 택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로 가득해서 기뻐 날뛰는 그런 어떤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조커가 본인 스스로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스스로 자기 비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사실은 자기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일종의 망상을 발달시켜서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사랑이든 아니면 자기 아버지는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등 이런 식의 어떤 망상을 하게 되는데 극중에 펼쳐지는 장면이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벌어진 일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망상이다 아니다는 안 중요하죠.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반에 머레이 쇼에 출연해서 방청객으로 머레이와 함께 이렇게 포옹하면서 서로 따뜻한 말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영화적으로 아예 이건 망상이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단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면들은 이게 망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아주 과격하게 해석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통 에필로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필로그로 본 게 사실은 에필로그가 아니고 프롤로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얘기 자체가 망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느끼는 본인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망상을 만들어낸 자가 펼쳐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이 극 중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후반부가 되면 이제 이 인물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고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영화의 내적인 논리는 분명히 있어요. 죽인 사람들을 보면 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끔찍한 살인이고 말도 안 되는 범죄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조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모두 4명이 등장해요. 네. 하나는 뭔가 하면 진짜 자기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군지 영화 속에서 완전히 과로쳐져 있고 누구지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자기 양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양부는 자기한테 학대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정신병을 안긴 존재이면서 역시 바깥에 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얘는 너무 힘드니까 두 명의 아버지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배트맨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이 있죠. 네. 토마스 웨인은 엄청난 부자에다가 도시를 지배하는 실력자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망상과 관련돼서 자기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망상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술가란 말이에요. 코미디언이란 말이에요. 네. 코미디언으로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최대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 모델에 해당하는 머레이라는 또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이 네 아버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보복을 하죠. 왜 그 사람일까? 왜 나머지 사람들은 보복을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망상하고 관련돼서 명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짜여진 구성이 있습니다.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What's wrong with your real name? That's what you called me on the show. A Joker. Do you remember? Did I? I don't know. Well, if you say so, kid, you know, Joker it is. It's good. Thanks, Murray.
이 조커는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캐릭터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가능해지는 건데 조커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원이 없는 악당이고 사실은 기원이 있는 그 원작 만화들도 있어요. 뭐 웃는 남자 같은 걸 보면 왜 그렇게 조커가 됐는지가 나오는데 그 스스로 그 만화책 속에서도 원작 만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객관식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영화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심지어는 망상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풍부한 어떤 플롯을 가진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또 이야기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를 예술가 영화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이 조커라는 사람, 극 중에서 등장하는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거든요. 근데 이름이 아서 플렉인데 플렉이 얼룩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네. 엄마 이름은 심지어 펜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펜이 플렉이라고 한다면 미미한 얼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보면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 자동으로 센서 때문에 문이 열리는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서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 문이라는 게 안에서만 센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올 때는 센서가 멀쩡하게 작동을 하죠.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거다라는 건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 극 중에서 이 사람이 해고된 이유가 뭔가 하면 안 웃겨서 해고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술가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반부에 이 사람이 이제 폭발해서 지하철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고 후반부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벌이되게 되는 장면들을 본다면 그 장면은 범죄가 아니라 만약에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재능이 없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그런 굉장히 삼류 코미디언에서 자기의 존재를 바꾸고 농담 스타일을 바꿔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인류 코미디언이나 인류 예술가로 거듭나는 얘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그렇게 측면이니까. 봤어요. 왜냐하면 네. 실패한 예술가의 예술가라서. 영화를 보면 네. 굉장히 흥미로운 면이 네. 많고요. 네. 장르를 잘 선택해야 된다. 나한테 맞는 그렇죠. 예술이 무엇인가. 웃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고 남들이 웃지 않을 때 웃는 조커 같은 아서 플렉 같은 사람은 코미디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웃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건데 나중에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되는 맞아요. 그게 물론 잘못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재능이긴 하지만 그런 재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보자면 자신이 어떤 걸 잘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한 비참한 예술가의 운명 같은 걸로 보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전반부에는 이 두 사람의 뛰어난 성공한 그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레이의 농담 스타일과 그다음에 실패한 코미디언인 이 아서의 농담 스타일이 반대예요. 머레이는 철저하게 남을 공격하고 비웃고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성공한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웃음거리로 삼아서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중반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나 농담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순간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네. 그때 이제 변곡점에 해당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지하철에서 처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짜여져 있어요. 네, 그때 그 나쁜 놈이 걸어오면서 노래로 상대방을 놀리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손도하인 뮤지컬에 나왔던 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샌더 클라운이란 말이에요. 여기 광대 좀 보내줘요 라는 가사의 노래요. 그 순간 그가 광대 역을 제대로 처음 연기하는 것으로 영화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광대를 요청했으니까 자기가 광대가 되어서 제대로 폭주하는 어떤 연기를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의미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사실은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판의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영화가 지나치게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영화가 사회적인 영향 가운데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 영화가 고무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비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일정 부분은 그런 단점이 이 영화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싶은 어떤 또 다른 마음도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서 이 모든 비극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선과 악이 있다면 악은 뭐냐라고 말하는 영화인가 하면 공감을 결여하는 거 그게 악이다라고 말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지나치게 과몰입된 측면은 있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공감의 화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범죄자에게 공감을 해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범죄자에 대해서 더 이상 공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타고난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프로파일링도 필요가 없게 되고 세상에 있는 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타고난 악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환경론에 두고 있거든요. 이 조커가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얘는 악으로 그렇게 발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이 어떤 보호와 이런 데서 너무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폭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인을 편드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폭력을 조장한다고 비난받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식칼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마약이 있단 말이에요. 식칼과 마약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둘 다 오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식칼도 사실은 원래는 부엌에서 이렇게 쓰는 식재료를 다듬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식칼을 범죄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식칼을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화가 식칼이 아니라 마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금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용 가능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해를 보이는, 영화를 일방적으로 범죄 가능성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영화라는 것을 식칼이 아니라 마약으로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식칼로 보는 견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오용 가능성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면 과연 그때 책임이 식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식칼을 잘못 쓴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